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별일 없으시죠? 자, 어저께 이번 시험, 이제 30일에 시험 발표가 났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이제 최종 합격생들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합격시켜 줄 겁니다. 올해 많이 합격 안 시켜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이 합격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 했었는데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한 가지 정도만. 금지행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지행위 했었죠? 금지행위 들어보셨죠? 네, 금지행위. 자, 책을 참고로 하셔도 되고 그냥 머릿속에 상기해서 그냥 알고 있는 거 대답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금지행위는 몇 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33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금지행위는 일단 33조,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금지행위에서는 이제 3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금지행위가 항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이 1항, 2항 이런 거 항이 따로 없었는데, 올해 이제 신설대무로 해가지고 이제 항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1항과 2항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그냥 듣고 이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1항, 2항 이렇게 이제 생겨가지고 1항은 누구한테 적용된다고 했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된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누가 있습니까? 5명이 있죠? 누구 있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소속이 있고 보조원이 있고 법인의 임원사원. 부칙이나 법인인 개업은 이 첫 번째 개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게 있고 2항은 이제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겁니다. 예,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일반인, 개업 등이 아니더라도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것이 2항이라는 사실. 그래서 2항은 안 했습니다. 2항은 그냥 안 했고 내용 자체는 안 했고 1항만 했었습니다.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거 총 10가지 했었는데, 자, 첫 번째 금지 행위가 그 제목이 뭡니까? 매매업이에요. 매매업 기억하시고, 자, 조문이 어떻게 있냐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여기 금지입니까? 자, 이걸 그대로 암기하시는 게 좋죠. 중개대상물 매매업, 이거 금지행위입니다. 자,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면 매매를 업으로 하더라도 금지행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금지행위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중개대상물이라 하더라도 매매가 아닌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금지행위이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 그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돼.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금지행위는 뭡니까? 무등록개업과의 협력행위라고 했죠. 제목이 무등록개업과의 협력행위.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물론 일주일 동안 안 했겠지만 공부를 할 때는 제목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항상 이 목차 있죠? 목차가 딱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세부적인 내용이 생각난다고. 자, 무등록과의 협력행위 이렇게 제가 적었을 텐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어떻게 하면서? 알면서예요. 알면서가 중요하죠.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한 가지죠. 그리고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뭡니까? 금지행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 알면서예요. 만약에 몰랐다면 금지행위입니까? 아닙니다. 모르고 수십 차례 의뢰받았다. 그래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여기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감정을 넣어가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수십 차례, 수백 번,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면서 한 경우에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중개 의뢰를 알면서 받았는데 계약 체결이 안 됐어. 계약 체결이 안 됐습니다. 금지행위입니까? 금지행위입니다. 계약 체결 여부와는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금지행위는 어떤 결과와는 무관하다.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그 행위 하는 순간 금지다. 자, 세 번째 금지행위 뭡니까? 중개보수 실비에 대한 초과 수수입니까? 네.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말이죠. 그러면 명목을 불문합니다. 이게 수고비로 받았든 식사비로 받았든 뭐 합의해서 받았든. 자,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죠.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 또는 실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초과해서, 초과 중요하죠? 초과해서 뭘 받았습니까? 금품 받았습니다. 금품이라고 하면은 돈뿐만이 아니라 물건도 안 됩니다. 환산해가지고 이렇게 물건 받았는데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죠?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초과가 중요하고 반드시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가 돼야 되지 중개 말고 다른 업무를 해주고 받는 보수는 초과해서 받아도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금쟁이 아니고.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제목이 거짓된 언행. 그렇죠?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라고 하면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그 조건으로는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사항이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물건에 하자할 수도 있고 금액, 가격일 수도 있고 주변 입지 조건일 수도 있고.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뭘 한 겁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된 언행을 했죠. 그리고 고지해야 될 사항인데 고지를 안 한 거. 그거 뭡니까? 침묵이에요. 그거 어떠한 방법. 그거 들어가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 그 밖의 방법으로 은행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거. 이런 행위가 금지 행위. 자, 방금 했던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행정 형벌이 어떻게 됐습니까? 1 곱하기 1은 뭡니까? 도대체 어디서 배워와가지고요. 1 곱하기 1 이거는 저는 1 곱하기 1이라고 안 합니다. 1대1이라고 해요. 1대1 1대1 물론 뭐 1 곱하기 1을 하든지 1 플러스 1을 하든지 알아서 그런데 저는 1대1로 합니다. 그래서 1대1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하여튼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래도 1대1이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1 곱하기 1이라든지 1-1이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도대체 저는 뭐라고요? 1대1입니다. 1대1. 1대1이란 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1대1.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네 가지가 1대1이고 방금 이제 할 것이 3대3이에요. 3대3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3대3의 첫 번째가 뭡니까? 제목이 관련 증서입니다. 관련 증서죠.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등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청약 저축 증서 같은 이제 청약 부금, 청약 통장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주택 상환 사채 같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건물 철거 증명서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해요. 매매, 교환, 요거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그럼 총 세 가지예요. 매매, 교환, 그다음에 그 매매를 업.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개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뭡니까? 금지행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뭡니까?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개 의뢰인이 와가지고 뭐 팔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사버리는 거예요. 자기 명의로 사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직접 거래입니다. 직접 상대방이 되면 안 됩니다. 직접 상대방이. 그러면 적법하게 어떻게 사면 됩니까? 그거를 그냥 가족 명의로 사면 돼요. 와이프 명의로 산다든지 친구 명의로 산다든지 하여튼 다른 사람 명의로 적법하게 사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중개를 해준 역할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때의 거래는 거래의 종류를 불문합니다. 거래의 종류를 불문해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뭐 전세권이든 어떤 경우에도 어떤 거래의 경우에도 직접 거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승낙했다.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도 좋다. 승낙해도 안 되고 보수를 뭐 안 받겠다, 받겠다, 안 받겠다. 보수 수령 여부도 불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거래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뭡니까? 쌍방 대리입니까? 쌍방 대리는 거래 당사자 둘을 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 대리는 됩니까? 네, 일방 대리는 되고 쌍방 대리는 안 됩니다. 어느 일방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뭡니까? 투기 조장이에요. 투기 조장, 조문이,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이걸 합치면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미등기 부동산이나 아니면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줄이면 전매 제한 부동산이죠.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뭐를 중개한 겁니까? 매매예요.
매매, 여기서 매매입니다. 매매 들어가는 거예요.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이게 뭡니까? 금지 행위예요. 매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신설된 부분이 이제 시세부당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시세부당. 제목이 시세부당이에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거짓으로 완료된 것을 거짓 거래. 거래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꾸미는 거예요. 없는데 거짓으로 꾸민 거죠. 그래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요거 한 가지랑 그리고 줄 우려. 그러니까 줄 우려만 있어도 금지행위 한 겁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이죠. 제목이 중개 제한이에요. 중개를 제한하겠다 그 얘기죠. 일단은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요거 한 가지. 그리고 단체 구성원 이외의자와 무슨 중개? 공동 중개를 제한한 거죠. 왕따시키는 거예요.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공동 중개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금지행위로 신설해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죠. 6가지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일단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구분. 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알아나가시면 돼. 그리고 잊어버리고 또 공부하고. 안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기억하고 있다고 이렇게 다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자신을. 그런 분 많아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이제 뭐 3월달이나 4월달에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실망하면 안 돼요. 실망하면 자기 이제 예전에 공부했던 걸 생각하시고 이렇게 막 이 정도 했으면 한 80점 정도 나오지 않겠나? 안 나옵니다. 20점밖에 안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 치면 절대 실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하는 사람들이 그냥 60점대예요. 그냥 좀 하는 사람들이 60점대고 진짜 좀 이제 공부를 좀 이제 잘하고 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제 70점. 70점대는 좀 틀립니다. 이게 70점대는 평균이. 보통 다 60점이에요. 60점. 그래서 60점 정도 맞으면 돼. 60점대. 평균이요. 평균. 그렇게 예상하면 되고. 그래서 첫 모의고사를 쳤을 때 자기가 공부했는데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1월달에 지금 입문과정 하고 그 다음에 1월달부터 해서 이제 이론 이제 기본서 들어가서 그때부터 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다시. 그런데 저희 이제 공인중개사법 우리 과목 제 과목만큼은 입문 과정에서도 조금 많은 양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합격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입문 과정이라도. 그래서 오늘 공인중개사법 파트가 이제 끝날 거예요. 오늘 파트 끝날 건데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자, 4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거래계약서 요거 이제 할 차례죠, 여러분들.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에서 확인 설명서는 저번 주에 했었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서 요거는 보통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거래계약서의 어떤 필수 기재 사항, 그다음에 거래계약서의 전반적인 내용 합쳐가지고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도 있고 한 문제가 보통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래계약서 같은 경우에 많이 작성되는 사무소가 어떤 사무소입니까? 아무래도 거래계약서 같은 경우에 좋은 사무소지, 그죠? 계약서가 많이 작성이 돼야지 많이 마음입니까, 그죠?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고 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작성이 돼야지 이게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소장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이제 일단 올해는 어떻게 하라고요? 올해는 뭐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올해는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는 이제 의무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확인 설명서랑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중요합니다. 이것도 개업 공인 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는가 이 말이에요. 요거 시험 나왔습니다. 자, 거래 계약서 작성은 언제 해야 되는가?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중개가 완성이 되면 해야 됩니다. 중개가 완성이 된 때에, 중개가 완성이 되면 뭘 작성하죠? 거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게 시험 나왔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이 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한다라고 지문에 나왔어요. 31회 때. 그게 지문에 나왔다니까요. 맞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이 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는 완성 안 되고 조금 미리 작성하는 편이라서 작성을 미리 해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무하는 사람들 특히 나는 좀 준비를 철저히 하는 편이라 가지고 미리 작성하고 완성이 안 되더라도 미리 작성하는 편이라 완성된 때에만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무를 좀 갖다가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감정을 넣거나 문제 풀 때는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법 조문대로 풀어주셔야 돼. 법에 분명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당사에 교부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문제 풀 때 이게 막 주관이 개입돼가지고 틀리게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반드시 중개가 완성이 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지 않으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같은 말입니다. 작성을 해서 누구한테 거래 당사자, 이 말은 거래 당사자 둘 다 모두죠. 교부를 합니다. 교부하고 그 다음에 그 원본 4번 전자문서 이것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 원본 4번 전자문서 3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요거를 몇 년간 5년간 보존.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 나왔습니다. 맞아요. 자, 하나하나 다 지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딱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4번 또는 전자문서 3개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반드시 원본 해야 되고 4번 해야 되고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 4번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바뀌었어. 원본 해도 되고 4번 해도 되고 전자문서 형태로 해서 몇 년간 5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단 해가지고 요 단서도 나왔습니다. 단서도 지금 나왔어요. 공인 전자문서 센터. 공인 전자문서 센터라고 하는 것은 전자계약을 통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 자동적으로 보관되는 장소가 이 공인 전자문서 센터예요. 그러면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이 거래계약서가 보관 중이다. 보관 중인 경우 제외입니다. 그 말은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 중이면 따로 5년 동안 보존할 필요 없다 그 뜻이에요. 자동적으로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확인설명서도 자동적으로 보관이 되고 거래계약서도 자동적으로 보관이 돼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 내용은 확인 설명서의 내용과 거의 똑같아. 똑같고 확인 설명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작성을 하려면 있어가지고 한 가지 작성을 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이거를 줄이면 뭐라 부르면 되겠습니까? 5글자로 이중계약서입니다. 서로 다른 둘 이상, 그러니까 내용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겠죠, 당연히. 계약서가 내용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고, 요거란 짝지가 뭐냐면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거. 그것을 거짓 기재라고 적을게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거. 이거랑 이중계약서는 서로 짝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건데 왜 똑같냐면 제재가 똑같습니다. 받는 제재가. 기업이 받는 제재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짝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짝지. 그러니까 이중계약서가 나왔다. 그러면 거짓 기재가 생각나야 되고, 거짓 기재가 나왔다. 그러면 이중계약서가 생각나야 돼요. 짝지니까. 자, 앞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짝지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짝지가 하나 더 있는데,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사무소, 이거를 뭐라 부릅니까? 이중 사무소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랑 짝지가 있어요.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없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있으면 한번 했거나 뭐 한번 뭐 경험이 있거나 뭐 그런 분이야. 그죠? 아니면 철두철미하게 복습을 했거나 잠 안 자고 복습했거나. 자, 이중사무소랑 짝지는 임시중개시설물이에요. 들어본 적 있죠? 임시중개시설물. 천막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그것도 그 짝지예요. 왜? 왜 짝질까? 왜? 제재가 똑같다니까. 제재가 똑같기 때문에 짝지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요거 두 개 짝지고 그 이중사무소랑 임시중개시설물이 짝지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일단은.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표준 서식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것도 기억해야 되는데, 표준 서식이라고 하면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나오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요. 국장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 표준 서식을 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그 서식을 사용하도록 뭐 할 수 있어? 권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어느 파트에서 한번 봤습니까? 똑같은데? 어느 파트? 일반 중개 계약. 그렇죠? 일반 중개 계약에서도 일반 중개 계약서의 서식을 국장이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했습니다. 똑같아요. 거래 계약서도 마찬가지. 거래 계약서 서식을 누가 정한다고? 국장입니다.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니까 그 서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서식을 사용해도 되고 그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 그게 왜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써야 돼요. 근데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서식을 사용할 의무 없고,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서식이 현재 거래계약서라는 서식이 현재 있느냐, 법에 별지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없습니다. 서식이 꼭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의 서식은 있습니까? 일반 중개계약서 없고, 그 당시에 사라졌습니까?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습니다. 메터 14호.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그 안에 내용도 내가 보여드렸잖아. 갑과 을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딱 보여드렸죠. 네, 맞아. 네. 일반 중개 계약서 14호 서식이 있어요. 그 서식 사용할 필요 없다. 서식이 있지만 사용할 필요 없어요. 근데 거래 계약서는 서식이 없어요. 지금 별지 서식으로 없다, 이렇게 서식이 없어요, 법에.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사용할 필요 없고 있어도 사용할 필요 없다고 규정된 것이에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서식 없습니다. 자, 서식이 없다. 서식이 없으면 거래계약서 뭐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돼 있었잖아, 지금.
그러면 서식이 없고, 그렇죠? 있어도 뭐 사용할 의무가 없고, 그렇다면 일반 중개 계약서처럼 그 아무 종이에 작성해도 되네? 됩니다. 일반 중개 계약서도 휴지, 신문지, 이면지 뭐 작성된다고 했잖아. 거래 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휴지, 뭐 이면지, 신문지 다 작성이 됩니다. 아무 종이에 작성이 됩니다. 뭐만 넣고 필수 기재사항 넣고. 일반 중개 계약 같은 경우에도 필수 기재사항이 있었죠. 안에 내용은 안 했지만 왜? 아무 종이에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필수 기재사항을 넣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별지 서식이 있으면 그냥 그 서식 안에 다 들어있을 텐데, 별지 서식도 있거나 없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 종이에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기재사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필수 기재사항이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9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안 합니다. 지금 이번 순환은 안 합니다. 왜? 1월 달에 안 올까봐. 안 올까봐 남겨놔야 돼. 자, 그러면 아무 종이에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휴지 작성할 수 있게 휴지 작성하면 됩니다. 휴지, 뭐 이면지, 신문지 작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손톱에 작성할 수 있을까? 손톱에 필수기의 사항을 넣고, 인적 사항 다 넣고, 물건의 표시, 뭐 소지지, 지번지 이제 다 넣고, 인도 일시 이런 거 거래금액 다 넣고 손톱에 작성할 수 있을까? 작성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작성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지워진다고? 안 지워지게 하면 안 씻으면 되지. 안 깎으면 돼요. 그냥 쭉 이러면 돼. 그런 건 별 문제되는 게 아니야. 그런 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문제되는 게 진짜 딱 한 가지 있어요. 이건 도저히 안 돼. 문제가 돼요. 뭐 때문에? 공간 작게 적으면 됩니다. 공간. 예? 그렇죠. 이겁니다. 이거. 교부해야 되면 이거 손톱을 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부는 방법이 없어. 교부는 줘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빼야 돼요. 손톱을 빼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손톱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손톱에 너무 급하더라도 손톱 안 되고, 당연히 발톱도 안 되겠지. 발톱도 빼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자, 이건 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아무 종이에다가 작성이 된다 그 뜻이에요. 대신에 손톱은 좀 힘든다. 손톱은 이거 빼기 곤란한데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자, 그래서 이 필수 기재사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1월 달에 좀 암기법을 통해서 이제 하시면 돼. 자, 나머지는 책을 통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0페이지 가시면은, 자, 40페이지에 거래계약서 작성, 서명 및 날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디에 밑줄 한번 꺼보냐면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중개가 완성된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개업이 중개 완성 밑줄 끄시면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중개 완성된 때 뭐 하라고? 거래계약서 작성 밑줄, 거래계약서 거래 당사자 교부 밑줄, 원본, 사본, 전자문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 보존. 세트로 기억하셔야 돼. 작성을 안 했다, 교부를 안 했다, 보존을 안 했다, 다 제재는 똑같아요. 외우는 방법도 다 있고. 자, 그리고 밑에 단서 잘 보세요.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보존 안 해도 된다 그 말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국장은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 권장할 수 있다. 국장 기억하시고 쭉 가가지고 서식이 있다 없다? 예,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주의하셔야 돼. 순간적으로 뭐 거래계약서가 뭐 설마 없겠나 그래가지고 설마 없습니다. 자, 3번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서명 및 날인인데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은 대표자고요. 분사무소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소리예요. 이 말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서명 및 날인 해야 되는 소리예요.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소장이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가 해야 되고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해야 되고.
그런데 중개 행위를 한 소득공인중개사, 중개 행위한 소득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득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일을 안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할 필요 없고, 그렇죠? 의무 없고, 일을 한 중개행위 참여한 소속은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하면 당연히 제재를 받겠지. 그렇죠? 의무인데 그러네. 오른쪽에 거래계약서에 기재사항 나옵니까? 요거를 외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계약서 상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보면 압니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또 매매 계약이라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걸 이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툭 건드리면 바로 나오게 돼야 돼요. 우리 시험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건 안 되고, 늦어요. 그러면 늦어. 툭 건들면 뭐 이렇게 딱딱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 전자계약은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신설되었을 때 한번 나오고 이제 안 나왔거든요. 재작년, 좀 몇 해 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밑줄 한번 꺼볼게요. 42페이지 가시면은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인데 기억할 겁니다, 아마. 밑에 9번에 보시면은 확인 설명서 이런 작성 업무가 있는데 서식이 4가지가 있다고 했죠. 확인 설명서의 법정 서식이 1, 2, 3, 4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자, 1은 뭐라고요? 주거용 건축물이고, 2는 비주거용, 3는 토지고, 4는 입광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공장이다, 공장 건물이다, 공장 건물을 중개했다. 그러면은 뭘 써야 됩니까? 공장 건물. 예, 그거 공장 재단 1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2, 비주거용을 써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고. 자, 확인 설명서의 내용, 요거는 1월 달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어디로 가시냐면 45페이지에 10번 가겠습니다. 10번. 45페이지 10번 보시면은 손해배상 책임과 그 보장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손해배상 책임과 그 업무 보증 설정에 관한 내용인데 적어 보겠습니다. 이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떠한 경우에 책임져야 되는지 손해배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업무 보증 설정이에요. 자, 어떤 경우에 책임지냐면 우리 법에 딱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2개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2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좀 당연한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책임이 규정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중개행위 함에 있어서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말입니까? 고의는 일부러 알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걸 뻔히 알면서 알고 하는 게 고의입니다. 또는 과실이에요. 과실이 뭡니까? 실수 모르고 한 거죠. 그러니까 과실이 있더라도 책임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몰랐는데 안 됩니다. 실수로 이거 안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무슨 손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됐다. 재산상 손해. 책임져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 자,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지는 거지. 재산상 손해 말고 어떤 손해가 있습니까? 재산상 손해 말고 여러분들 또 어떤 피해가 있죠? 네, 정신적 피해,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보통 세 글자로 뭐라 부릅니까, 여러분? 위자료. 그렇죠. 위자료는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까? 이혼입니다. 이혼.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시면 한번 해보시든지. 농담이고. 일단은 위자라는 말은 어루만진다 이 뜻이에요. 위자료 해가지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책임지는 걸 이제 위자료를 부르는데, 우리 법에서는 정신적 피해는 책임 안 집니다.
중개를 해주고 아파트를 소개시켜줬는데 윗집에 막 애들 뛰다니가지고 막 잠을 못 자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막 병원에 가가지고 막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다. 야, 책임 안 집니다. 재산상 손해되면 책임지지 정신적 피해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의뢰인이 우리 법에서는 책임 안 지고 민법상에서 이제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민법으로. 그렇게 알아줘. 우리 법은 재산상 손해 책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바꿀까? 이 자리에다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 책임 안 집니다. 그럼 틀린 거죠? 예, 모든 손해 틀린 겁니다. 반드시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책임을 무슨 책임이라고 부릅니까? 이 책임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지죠. 그래서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이라 부릅니다. 이거는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지니까 과실 책임이고. 이건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지. 그죠? 근데 두 번째가 이게 잘 나옵니다. 시험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무소를요. 다른 사람이 중개 행위의 장소로 제공을 했어. 그래서 거래 당사자에게 무슨 손해 마찬가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이 되면 책임져야 돼요. 재산상 손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상 손해입니다. 정신적 손해는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간단히 나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해가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 이걸 읽어보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를 판단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책임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면 무과실,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져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기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 그래서 두 개의 책임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러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을 해야 돼요. 업무 보증 설정에 관한 그 방법 및 시기가 있어요. 보증 설정 방법 및 시기.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이냐면 세 개의 방법 중에 한 가지 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서울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자기 돈을 공탁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서 한 가지만 하면 됩니까? 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자기 돈을 직접 법원에다가 맡기는 게 공탁이죠. 공탁하거나. 보통 뭘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보증보험입니까? 보증보험입니까? 공제입니다. 공제 많이 합니다.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 협회가 공제사업 운영하기 때문에 공제증서가 보통 많이 있어요. 20몇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내야 되는 공제료가. 자, 근데 여러분들은 뭘 많이 합니까? 공탁을 많이 하겠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10억씩 다 있잖아. 왜? 말도 있고 그런데 말은 없다. 말은 없고 승마 회원권만 있지. 현금이 기본적으로 10억씩 깔려있기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가입하고 귀찮게 말라고 구질구질하게 말라고 그냥 자기 돈 그냥 1억씩 2억씩 그냥 공탁 해놓으면 되지.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공탁.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요거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어디에다가 등록 관청에다가 신고해야 돼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기업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보증기관이 이런 기관들이죠.
협회라든지 뭐 법원이라든지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직접 등록관청에다가 통보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직접 등록관청에다가 통보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따로 따로 신고할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요거 단서가 있으니까 반드시 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기 세 번째가 보증 설정 금액이네. 이건 별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거는 보증 설정 금액. 자, 최소 얼마의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가?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최소. 첫 번째가 개인인 개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 개인인 개업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개인인 개업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두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개인인 개업은? 자, 개인인 개업을 기억합니다. 개인인 개업이라면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여러분처럼 자연인인데 자격 취득해서 등록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가리켜서 공인중개사인 개업입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연인인데 자격 취득 안 했는데 사무소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부칙상의 개업입니다. 이 두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과 부칙상의 개업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개인인 개업은. 자, 그럼 개인인 개업과 같은 말이 있어요. 뭡니까? 개인인 개업이니까 법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 아닌 개업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최소 얼마? 1억 원 이상의 보증 설정을 해야 돼요. 최소 1억 원. 두 번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최소 2억 원의 이상의 보증 설정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분사무소,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분사무소가 있을 수 있죠. 분사무소마다 얼마? 1억 원 이상 추가합니다. 분사무소가 세 군데다. 그러면 법인은 총 얼마? 5억이 돼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2억 원하고 각 분사무소 1억 원 해서. 그러면 분사무소 한 군데서 만약에 중개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법인 전체 금액에서 금액 한도에서 배상해 준다. 그 뜻입니다. 5억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터져도. 자, 그 다음에 특수법인이 있는데 특수법인 중에서 농협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지역농협협동조합. 여기는 중개업을 위주로 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1천만 원만 하면 됩니다. 1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그리고 나머지 특수법인들은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다 2억 원 이상이에요. 자산관리공사, 산림조합 같은데. 농협만 1천만 원 이상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보증 설정 금액. 이 정도. 자, 그 이외에 나머지 몇 개 더 있는데 그거는 1월달에 하겠습니다. 1월달에 45페이지에 거기 표로 되어 있는데 밑줄을 어디다 끊냐면 표 중에서 중개사법 되어 있죠. 요건 중개사법에서 그 제일 위에 보시면 중개행위 있죠. 밑줄 긋고 고의과실, 고의 또는 과실 밑줄 긋고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 이때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과실 책임이네. 자, 됐고 뒤에 넘어가서 뒤에 표에 보니까 오른쪽에 자기 사무소 있습니다. 자기 사무소 밑줄, 그리고 장소 제공 밑줄, 그리고 재산상 손해도 마찬가지.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보증 설정에 관해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요. 보증 설정 신고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그 중간에 있는 표 밑에 보증 설정 신고라고 있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동그라미 기억해요. 업무 개시 전 밑줄. 그리고 등록까지 신고해야 되는 소리고, 그런데 다만 해서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 생략이고요. 동그라미 니은에 보니까
농협입니다. 농협은 얼마입니까? 1천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농협 밑줄 긋고 그 밑에 줄에 1천만 원 이상, 오른쪽에 보증 설정 방법 및 금액 나와 있는데, 방법은 세 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에 한 가지고, 금액은요, 개인인 기업들은 1억 원 이상 되어 있고, 법인은 2억 원 이상인데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추가합니다. 특수법인, 농협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이다. 그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자, 일단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1월달에 별 어려운 거 없습니다. 1월달에 하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 밑에 나와 있는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이행 보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